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고요. 이걸 정말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 결정하고 잘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성공과 행복의 그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뇌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정말 복잡한 신체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신체 기관이라고까지 꼽힙니다.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우리 두개골 안에 각각 들어있는 연결점들이 우주에 있는 별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신체 기관이라고 뇌를 꼽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나이가 젊은데도 뇌가 나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건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뇌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이렇습니다. 잠과 음주, 비만, 물리적인 충격,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뇌가 나빠지고요. 또 술은 직접적으로 뇌에 독이 된다고 합니다. 적당한 음주도 뇌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또 몸이 비대해질수록 뇌는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은 뇌에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뇌는 25살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까지 좀 물리적인 충격을 많이 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25살까지 뇌가 성장을 하게 되지만 뇌 성장이 멈추더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더 이상적인 뇌, 건강한 뇌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하는데요. 투자의 지혜와 좋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5월장,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보시죠. 진짜 위기는 내년 글로벌 경제 진단.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에 교수님 뵀었어요. 예. 그때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교수님께서 시장에서 닥터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게 너무 편견이 아닌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왜 연초에 이런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좀 집중해서 들어봤었는데요. 연초에 일단 자산 가격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또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의 코스피가 2,800 그때 몇 선이라고 하셨죠? 2,900 정도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830포인트 선이라고 계산을 해주시면서 올 한 해 주식시장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10%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래쪽으로 10% 하면은 딱 지금 정도 지수대 수준입니다. 자, 이 시기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진짜 위기가 내년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지금 아직도 거품이 끼어 있을까요? 예, 특히 그 자산 가격에는 아직도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저는 미국 시장의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제가 보기에는 다 거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 거품이 많이 붕괴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0년에 0.53%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3.1% 올라갔으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주식은 이제 거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부동산은 지난 2월 통계까지 발표됐습니다만은 집값은 2월까지 오르는데 뭐 명목이나 실질 가격 지나치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도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그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전망을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뭐 작년 말부터 올 4월까지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다음에 5월에
이후는 좀 반등할 것인데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다. 박스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5월 초 들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2,600 정도면은 제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그 다음에 명목 GDP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로 주가를 측정하는데요. 지나치게 2,600은 저평가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는 좀 반등할 수가 있다. 근데 단지 조건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지수가 하단선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바텀 피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지수대에 대해서는요. 연초의 전망에서는 명목 GDP를 추정했을 때 평균 코스피가 2,830포인트이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움직일 수 있다라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2,547에서 3,113포인트 선으로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러한 박스권이 올해 그 전망대로 이어질지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좀 경착륙할 가능성 때문에 상승 추세는 어렵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연준은 경기의 연착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수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경기에 제가 보기에는 연착륙이라는 거에 거의 없었습니다. 연착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2로 갔다가 잠재 GDP 접근했다 다시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데 과거 보면은 경기라는 게 올라갈 때는 잠재 수준 2로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경착륙이 2020년이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1%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착륙이었고요. 지금 잠재 GDP가 실제 GDP가 잠재 수준에 접근해 가는 거죠. 통화 정책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오른 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해도 원유를 더 생산할 수가 없고 곡물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밀을 더 생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수요 측면에서만 물가를 조절하는 정책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경기나 뭐 자산가에 저는 연착륙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물가가 연준이 조절할 수 있는 물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연준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연준이 그동안 금리 많이 내리고 수요 소비 투자가 늘어가지고 지금 물가도 오른 거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더 크거든요.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니까 물가도 오르고 지금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지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고 계속 통화 긴축하면 수요가 위축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착륙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의 경제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려가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내년의 경기 침체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지 궁금하네요. 코로나로 2020년 세계 경제가 IMF 추정에 따르면 마이너스 3.1% 성장한 거거든요. 저는 뭐 그 정도나 그 정도보다 좀 더 심각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요?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때보다 각국 정부 그다음에 기업 가계 부채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은 부채 문제 드러나고 자산가의 거품 붕괴 문제 드러나면서 오히려 2020년보다 좀 깊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좀 오래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상반기에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가지고 가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거의 경기가 V자형을 해보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그때처럼 쓸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거의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 낮은 수준이고 금리를 내려도 가계 기업 부채가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금리를 내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가액이 거품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자산가액이 오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20년에는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네. 예, 경제가 V자의 회복을 보였는데 그쵸. 아마 이번에는 회복 속도가 2020년 하반기보다는 굉장히 느릴 것 같습니다. 침체가 온다면요. 네.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 침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체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내년 세계 경제 마이너스 3.1% 성장, 마이너스 성장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내년 침체 국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네요.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거의 없죠. 경기는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선행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선행지수가 작년 5월 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예, 그리고 1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연율로 마이너스 1.4% 네.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소비 투자는 증가했는데 대부분에서 악화되면서 마이너스 1.4% 성장했습니다만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물가는 8%. 뭐 연준이 할 일이 없죠.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경기가 더 침체가 되고, 예,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쁘다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죠. 이미 낮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었는데요.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니까. 근데 연준의 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는 나빠도 물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차를 두고 자산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저는 통화정책 가지고 지금 뭐 경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각국의 재정 정책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런 공급단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 가운데서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였는데 이제 올해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더 네. 끼어버렸단 말이죠. 글로벌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발현됐을 때 그랬을 때는 경기 침체가 크게 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거나 예. 뭐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전 세계적인 협조가 있을 때는 네. 뭐 경기 침체 정도가 좀 얕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예, 그런 정책이고 추세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내년 가서 원자재 가격은 이대로 놔도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내년엔 경기가 침체되니까 수요가 위축되니까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정책 수단으로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누가 손을 쓰기 사실 어려운 국면이고 또 전 세계는 각자의 이익대로 혹은 정치인의 이익대로 지금 많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5월에 26일에 한국은행 금통위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 통화정책 기조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우선 금리 올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빅스텝을 하느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뭐 0.25%포인트. 예, 그동안 금리 4차례 0.5% 올려가지고 지금 1.5% 기준금리가 됐는데요. 뭐 0.25%포인트 정도 올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4월달 소비자 물가가 4.8% 전년 동월비 1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뭐 연간으로도 4%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통계청 기준인데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 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그동안은 상승했어요.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올 2월까지는 상승했는데 4월부터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3월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를 보면은 미국처럼 빅스텝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조금밖에 올릴 수 없다. 예, 그리고 한 차례 정도 또 올릴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사실 이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도 복잡한 대외 변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현 정권이 마주한 경제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해야 하는 시기다. 굉장히 지금 국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을 인지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마주한 경제 현안, 뭐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물가죠. 예. 물가가 특히 서민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뭐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것인가? 네. 지금 통화 정책은 아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까 뭐 세계 중앙은행이 원유 생산도 늘릴 수 없고 곡물 생산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물가 안정에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고요. 예, 그냥 공공요금부터 좀 안정을 시켜야 되죠.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이런 측면에서 물가 안정이 가능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 이번 정부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성장을 통한 복지를 늘리겠다는 거죠. 잠재 성장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과거 집권기간 보면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씩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0% 성장했어요. 그리고 97년에 외환위기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 때 5.6%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잠재 성장이 2.3%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가 그거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올리기가 쉽지 않죠. 잠재 성장을 결정한 게 노동, 자본, 생산성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계속 15세, 64세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 규제 안 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해도 투자를 좀 늘리겠다. 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미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투자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을 올리려면은 총 요소 생산성, 그냥 생산성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생산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정부에서 이 잠재 성장률, 이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참 우리가 그전에 볼 수 없던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이 떨어졌는데 정말 저도 한번 올라오는 거 보고 싶은데 제가 추정해보는 앞으로 5년 잠재 성장률 2%가 좀 안 돼요. 앞으로 2% 정도라고 볼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별화요? 예. 이 경제 성장이 높을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같이 기업들이 나누면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차별화가 심한데 앞으로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이고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될 일은 잠재 성장률 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네. 교수님께서 해안을 딱 주시면 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이다.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또 여러 정책들을 내놓기는 할 텐데, 일단 뭐 구조적으로 우리 인구도 자연 감소를 28개월째 하고 있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도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한계 기업을 아예 시장에서 퇴출하는 게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구조 조정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구조 조정하면 또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구조 조정을 분명히 하기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뭐 작년에 우리나라 2,500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39%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은 기업들이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39%라는 거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뭐 이익 늘어나고 이자 갚을 텐데요. 예, 그런데 경기가 앞으로 더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요새 정부하고 은행하고 구조 대상 기업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예. 연말부터 정부가 예. 부처 최근에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뭐 기업 구조 조정하고 예. 뭐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태어나면서 구조 조정하면서 성장률은 조금 뭐 그 다음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뭐 잠재 성장률이 단기에 올라가기는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뭐 양극화의 움직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진단을 위해서 체크할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은 당장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둔화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당장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뭐 4월 소비자 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뭐 3월에 8.5%였는데 뭐 컨센서스는 8.1%인데요. 뭐 그 무렵 나오겠죠.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갈수록 둔화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 경기 둔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런 문제였는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보다는 특히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 예, 이게 더 관심을 가질 그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기에 선행하는 각국의 선행지수, 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OECD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컨퍼런스 경기 선행지수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선행지수를 관찰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올해 지수의 박스권 하단에 도달한 지수라면, 그래도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올해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예,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몇 달만 보면 그러는데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보다는 저는 채권 투자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 채권 투자. 예. 예. 왜냐하면은 내년에 경기 둔화, 물가 상승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국채 10년 장기금리부터 먼저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낮은 수준이니까 주식 비중도 지금 좀 늘릴 시기는 맞습니다만은 뭐 추세적인 주가 상승 국면이 아니니까 뭐 장기 투자, 주식 투자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많이 사놓으시면은 내년에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가격 올라가고 그때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리라 보는데 예, 그때 어떻든 그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채권을 팔아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리기는 늘리되 이거는 단기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 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식 투자해야 되고요. 저는 채권 투자가 참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채권이면 우량 기업의 채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부 10년 국채나요. 예. 그다음에 채권도 정말 우량 기업 채권 사야 되죠. 뭐 AA 뭐 등급 이상. 예. 뭐 BBB 마이너스 이런 B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익률은 낮지만은 정말 안정성이 높은 채권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채, 우리나라 국채 말씀이시죠? 예. 우리나라 국채 10년 국채. 10년 지금 국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거의 3.4%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 명목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면 한 3%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우리 금리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 있다. 장기채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만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기가 긴 뭐 10년 국채, 우리 국채 이런 거 사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예. 주식시장 그래도 하반기 내에 어떤 명목 GDP의 평균 수준까지 회귀하는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 현 시점 투자 전략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10월 전까지 주식시장을 탈출하라라고 전략을 주시면서 내년에 공황 수준의 침체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싸게 살 수 있는 국면은 내년에 올 수 있다. 예.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까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적극적인 투자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꼭 주식 투자하면서 두 가지 지표는 봐야 되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그 다음에 인플레, 물가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랐었습니다. 경기 정점 무렵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주식 비중 줄여야 되죠. 예, 지금도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고 아직도 물가가 안 잡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설 때까지는 네.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는 아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한다.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주식 투자는 괜찮은데 지금 추세적인 주가 상승 국면은 아니니까 지금과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는 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라면은 그래도 평균 그 명목 GDP 추정으로 계산한 평균 코스피 2,830보다는 더 올라서는 한 3,000. 3,000까지는 뭐 가기는 힘들어 예, 보이고요. 가긴 힘들고요. 예. 뭐 2,830, 뭐 2,900 이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뭐 그래봤자 5 내지 10% 이게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아니고요. 또 그때 주가가 좀 2,900 근처 가면은 또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이 확대될 텐데 그때 그 주식 팔기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내년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 뭐 4분기 중후반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익 교수님이 출연하셨던 날이 1월 5일이었고 그때가 3,000선 딱 부근이었습니다. 예, 2,980선 예. 정도였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적극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잘 참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 그래도 또 단기적으로 잘 공략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여력이 생기셨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되는 국면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내년에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정도의 침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데 이 침체를 탈피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실까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고요. 좀 늦으면은 2024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지금 우리 그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2월에 정점을 치고 3월부터 떨어지고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선 거거든요. 예. 경기 정점을 지나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72년부터 11번 경기 순환을 거쳤는데 평균 수축 국면이 19개월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보다 더 길고 어떤 때는 짧을 수가 있는데 평균 19개월 경기가 하강 국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월에 경기가 정점을 치고 3월부터 지금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은 예. 최소한 내년까지는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는 거죠. 예, 특히 내년 뭐 상반기, 후반 이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는 이런 무렵에 가장 그 침체폭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빨라도 내년 하반기고요. 뭐 늦으면 2020년 상반기까지도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3월부터 경기 침체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또 판단을 해주셨고요. 네. 평균적으로 이러한 침체 국면은 19개월 정도 진행됐다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 경기 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지금처럼 이런 좀 글로벌 리더십이 좀 엉망인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그야말로 이 냉전 국면이거든요. 이러한 국면이 이어진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 그동안은 이 일부 뭐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았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또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 이 디지털 자산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없다고 보시는지요?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자산 역시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거든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제가 마샬 K로 말씀드리는데요. 마샬 K라는 것은 M2 강의 통화를 명목 GDP로 나눈 거거든요. 명목 GDP에 비해서 통화량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이제 실물에 비해서 대표적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각국이 통화 증가율을, 특히 미국이 앞으로 양적 긴축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물에 비해서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 이런 거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는 제가 최소한 1년 이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저는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올 하반기부터라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달러 가치가 오른 이유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예,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경제 펀더멘털을 보면은 미국 대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098억 달러거든요. 한 달에 1,098억 달러요. 네. 그리고 1월에서 3월까지 보니까 2,888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나 늘었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미국이 어떻게 견디고 있냐면은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 수출해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 주식 채권 사주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미국 뭐 채권 시장 상당히 거품 붕괴됐고 그 다음에 주시장 거품 붕괴되면은 저는 미국으로 그렇게 많은 자금이 안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뭐 비트코인도 달러로 표시되고 금도 달러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은 뭐 장기적으로는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니까 이것들도 예, 최근에 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당장 오르기는 힘든데 그 멀리 내다보면은 올해 그 조정을 보일 때 이런 것들도 뭐 자산의 5 내지 10% 정도는 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의외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은 아직 그래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라도 꽤 계시거든요. 예. 예. 근데 자산으로 편입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편입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시네요. 저는 2008년에 그 비트코인이 등장했는데요. 예. 2008년이라는 시점이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과거처럼 못 믿겠다. 달러를 과거처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이 생기면 달러, 유로, 웬, 뭐 위안화 이렇게 보유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러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근데 작년에 59%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 중앙은행도 달러를 못 믿겠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대체 자산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중 하나가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잘 잡았다고 보세요? 자산시장에.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화폐 교환 수도는까지는 자리 잡기는 좀 힘들죠. 그래도 기업에서 도입을 하잖아요. 예, 일부 기업에서는 예. 도입하는데요. 예, 그거는 그렇게 막 크게 확대되지는 않으라고 그러는데 달러 하락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이 큰 무역 적자를 견디는 이유가 그래도 그동안은 많은 투자 자금들이 미국 내에 들어왔기 때문이지만 지금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는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셨는데 예.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좀 위험한 투자 자산을 꼽아보자면 달러나 미국 주식이 저는 미국 주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 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세계 주가 중에서 러시아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떨어지는 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그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뭐 대표적으로 기술주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1월에서 3월까지
우리 그 사학개미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산 15개 종목을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1%거든요. 근데 지금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주시장에는 거품이 발생했다.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더 S&P 500 다우지수까지 심각한 저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미국 비중 늘릴 때는 아니고요. 반등할 때마다 미국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등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의 대체 자산으로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연초에도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미국보다 아시아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국가가 베트남, 인도, 중국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이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내다볼 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그 베트남 주가가 31%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세계 평균보다는 좀 덜 떨어지고 있고요. 인도 주가도 그렇고 올해 보니까 인도네시아 주가가 많이 오르던데 저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수출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아세안이에요. 예를 들어 2000년에 아세안 국가들 우리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는데 올 4월까지 보니까 18.9%까지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수출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이 최고였죠.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미국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찾아오기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럼 지금이 IT 버블 붕괴 당시 같은 그때보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 거품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당시 IT 버블이 붕괴됐던 것보다 더 큰 붕괴가 미국장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나스닥은 시작됐고요. 그리고 IT 거품이 붕괴되고 제자리 찾아오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지금 거품이 PER이나 그 다음에 특히 그 버핏 지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문제 그때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10년이 그럴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 투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요. 베트남, 인도, 중국. 그런데 미국 주가 줄어지면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방향은 같은데 떨어질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겁니다.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니까요. 이런 때도 투자를 하고 그런 여러 국면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더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 그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하는 어떤 패닉장이 왔을 때 뭐부터 잡아야 되는가인 거거든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들어보자면 베트남, 인도, 중국. 거기다 인도네시아까지 좀 더 확장해가지고요. 최근에 수출 금지해가지고 팜유 수출 금지해 원자재가 많은 국가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근데 우리나라 한층권에서 해서 인도 주식을 이제 직접 투자하게 하겠다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만큼 우리도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나라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나라 기업 직접 분석할 능력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이런 나라 지수로 구성된 ETF 개별 기업 직접 투자한 것보다는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정말 이 글로벌 경기를 대변하는 게 우리나라 수출일 정도로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요. 지금은 또 미국, 중국, 러시아가 흔들고 있습니다. 지수 전망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지수 전망,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세계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적정 주가보다 단기적으로 낮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3분기 반등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지금은 단기 투자하고 일부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다. 보다 싸게 주식을 살 국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여윳돈이 있으면은 지금 채권 사려셨다가 내년 상반기에 채권을 주식으로 얼마든지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예, 시간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단기 매매는 일단 비중을 확보를 하시는 국면 지금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는 이제 아까 지수대로는 한 2,900포인트대,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아까 10월이라고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예, 예. 뭐 추석이나 10월 정도까지 좀 현금을 적극적으로 또 다시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 전략, 아까 뭐 채권 투자도 말씀해 주셨고 주식도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우선 그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는 게 좋죠. 이게 1번일까요? 예, 1번이죠. 예. 우리나라 지금 명목 잠재 성장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럼 코스피 기대 수익률은 5%밖에 안 돼요. 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1년부터 작년까지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5%도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니까 그보다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제가 비중 늘렸다 줄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시기를 참 맞추는 힘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 많이 주는 안정적인 회사, 대표적으로 통신주 같은, 일부 통신주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가가 그렇게 가대평가되지 않고 뭐 4 내지 5%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배당 수익을 줘요. 이런 뭐 투자는 장기적 측면에서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배당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통신주세요? 예, 대표적으로 뭐 증권주는 어떤가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사실 높은 건 증권주거든요. 증권주도 높은데요. 예, 뭐 10%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있죠. 근데 증권주들이 지금 많이 싸졌으니까 그냥 배당 투자 하셔도 되죠. 괜찮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런 뭐 증권주 같은 거는 좀 변동성이 더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변동성만 견뎌내면 되는데 뭐 배당 투자, 뭐 증권이고 그 금융 관련주, 금융 지주회사들 지금 은행 이자보다는 배당 훨씬 더 많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통신주를 말씀드린 것은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통신주가 탄력성이 제일 둔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거는 경기가 좋고 주가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데 경기가 나쁠 때는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통신주 같은 거는 경기 좋아도 나빠도 탄력성이 별로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주목할 지표가 경기 선행지수다라고 김영익 교수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국면, 여기에 자산 버블이 붕괴되는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단기 바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2분기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크게는 채권 투자를 늘려나갈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식을 적극적으로 또 담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는 정말 좀 경착륙이라는 좀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심화론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확증 편향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가장 보수적인 의견도 또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함께 병행하면서 잘 이것을 나의 지혜로 녹여내서 투자를 계속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현재 양대 지수는 일단 상승 방향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의 탄력이 오늘 일단 좋습니다. 현재 장중 고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